경제와 투자 지식을 찰지게 빠드리는 경제방앗간입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구독자 수가 최근에 아주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것은 오로지 지금 이 영상을 잘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구독을 해주지 않으셨거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2,000명 가까운 분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동참하셔서 클릭 한 번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8월 23일, 9월 9일, 9월 18일, 9월 23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주식을 제가 팔으라고 했어요. 코스피 무조건 팔고 나머지 대형주 이런 거 거들떠 보지도 말고 특히 삼성전자 무조건 제가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하락할 때 많이 주워 담아라, 사라, 저가에서 주주 팔아,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방앗간의 17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질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삼성전자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시장 이 큰 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주식시장 큰 흐름을 제가 짚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선택을 내리게 됐고요. 경제방앗간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낸, 고안해낸 지표가 오늘도 등장을 하고요. 접하기 힘든 그런 지표가 등장할 예정이니까 눈여겨봐 주세요. 이 영상이 이제 지금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녹화본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 영상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10월 4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는 미국 국채 10년물짜리 금리입니다. 헝다그룹 쇼크가 발생했던 게 9월 20일이었어요. 9월 20.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그래프를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도 역시 등장을 시켰죠. 미국 국채 금리를 면밀하게 체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화살표 부분 한번 보세요. 당시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긴 했어요. 즉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헝다그룹 폭망의 두려움을 느껴서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들인 정도가 아주 미미했어요. 6bp였어요. 6bp. 리먼 브로더스 파산했을 때 이 수치 얼마나 하락을 했냐면은 50bp였습니다. 51bp. 0.5%가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주식으로 치면은 상한가의 상한가를 친 겁니다. 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국채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해서.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헝다그룹 파산이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헝다그룹 때문에 위기를 느껴서 지구상의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국채를 앞다퉈 사들이기 시작했다면은 고작 그 인기의 정도가 6bp 하락으로 나타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걱정할 필요 없다. 아직까지는 미국 국채시장 동향을 봤을 때 헝다그룹 쇼크가 리먼 브러더스 2008년 때처럼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모습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거의 주가로 치면은 아주 지금 제대로 상승 추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페드가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테이퍼링을 앞당겨서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 쇼크를 줬어요. 금리 인상 사이클도 상당히 예상보다 빨라질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위협이 항구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써버리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국채를 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예상보다 이거는 좀 빡세게 금리 인상 테이퍼링 스케줄이 앞당겨지겠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에 올라갔죠. 양봉이 떴죠.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건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어느 업종인가요? 어떤 종목이었나요? 그쵸? 이게 나오네. 그치. 이제 소통하는 스케일이 제가 갖춰진 것 같아요. 메롱TV님, 기술주였죠. 맞아요. 기술주. 백인님, 나스닥. 아주 정확합니다. IT,
아리아님 정확합니다. 정답. 빙고. 네, 회사 이름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애플이나 넷플릭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이런 페이스북, 예, 이런 회사들이 이끌었죠. 근데 왜 미국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 미국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느냐? 여러 업종이 있죠, 미국 주식시장에는. 하지만 그 많고 많은 회사 업종 중에서도 기술주에 아주 독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술주, 기술업종,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그쵸,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라고 여기 하셨네. 기술주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가망이 없고 매출의 적자가 매출이 늘어나도 영업이익이나 사업이익에 마이너스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적자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만 잘 버티면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손해 났던 거를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테슬라를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는데 미래 수익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가 한층 더 불확실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 스케줄을 예상보다 앞당겨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중은행에 우리가 예적금을 넣는 은행들의 시중금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가진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그냥 좀 주식시장은 좀 불안해 보인다,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차라리 이제는 안전하게 예금으로 돌려야겠다 라면서 은행 ATM기에 1,000만 원을 넣어놓죠. 기술주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난 악재예요. 다른 업종들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고평가된 게 엄청난 리스크로, 즉 독약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여태까지 잘 버텼던 애플, 뭐 아마존, 구글 주가 이거 안 좋겠는데? 금리가 너무 지금 빠른 속도로 급등해 버리니까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돈을 빼기 시작을 했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잖아요.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거는 S&P 500 일봉 그래프고요. 빨간 선은 50일 이평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파란 선은 100일 이평선이에요. 2020년 이후 S&P 일봉상에 이 두 개의 이평선을 그려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이 된다. 뭐냐면 첫 번째, 일봉이 5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검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잘 보세요. 100일 이평선에서는 잘 지지를 받았다. 100일 이평선마저 깨버리지 않고 반등을 줬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한 차례도 아니고 여기 두 차례. 물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 선 아래로 일봉이 약간 침범을 했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검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두 부분에서 100일 이평선, 즉 파란 선의 지지를 받고 극적으로 회생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 이후로는 100일 이평선까지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2주 전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50일 이평선 깨고 내려왔죠. 이 S&P 500 일봉이 100일 이평선마저도 깨고 내려온 지 지금 3일째가 지났어요. 정말 간만에 상황이 불안해진 겁니다. 지금은 100일 이평선 아래를 아예 꿰뚫고 내려오느냐 마느냐 아주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 전제 조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보여드릴 텐데, 바로 주가 변동성 그래프인데요. 빨간 선은 S&P 500 일봉 그래프입니다. 그 아래 보시는 녹색 선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주가 변동성이라는 요소를 저는 상당히 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장이 끝나면은 1시간 정도를 투입해서 미국 종가 지수를 가지고 제 산식을 집어넣습니다. 4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제가 주 5회에 올리는 제 블로그에 비공개 글이 있어요. 후원자용 글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로 치면은 그 슈퍼챗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만 공개하는 글입니다. 4개의 선이 상승하면은 S&P 500이 잘 나가고 있다. 주가 변동성 구조가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4개 선이 하락하고 있으면은, 특히 줄 하락 추세를 하면은 S&P 500에 해당되는 주가 변동성 구조가 상당히 위험하다. 살떨리게 지금 약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짚어드렸다시피 최근에 하나의 선도 아니고 4개의 선이 모두 어떻게 되고 있죠? 완전히 내리꽂고 있잖아요. 주가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S&P 500 주가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그 구간과 이 선이 하락하기 시작한 구간을 제가 한번 알기 쉽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쯤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S&P 500을 하면은 역시 이때 불안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란 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쪽은 여기였죠. 근데 쭉 올려서 보면은 S&P 500이 꺾이기 시작한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죠. S&P 500이 꺾인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후원자용 글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표시한 3개의 색깔 선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래프는 바로 이 개구리가 등장하는 하늘색 선 그래프다 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딴 그래프는 그냥 한번 보고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하늘색 선 그래프의 궤적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긴 추세를 나타내요. S&P 500의 장기 변동성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선이에요. 여기 구간에서 하늘색 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바로 쭉 올라와서 S&P 500이 어떤 궤적을 보였나요? 모든 선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바이. 그럼 언제 파냐? 하늘색 선이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에요. 언제? 여기 주황색 선. 여기. 매도 시그널이다 라고 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때 매수해서 이때 팔으란 얘기였어요. 꽤 준수한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언제 다시 매수를 하면 되냐? 하늘색 선이 계속 좀 주춤하다가 여기 부분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매수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언제 팔면 되냐? 여기. 하늘색 선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후로 많은 자잘한 그 변동이 이제 나오죠. 특히 이 부분은 아리까리했어요. 네. 여기 부분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추세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이 원안의 부분에서는 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짧아졌어요.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부분을 한번 보시죠. 쭉 내려오면요, 올해 7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7월 이후에 S&P 500과 제가 직접 그려내는 하늘색 선의 묘한 움직임이,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간만에 하늘색 선은 일직선으로 올라갔어요. 당연히 저는 이때 매수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때 비스듬하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저는 주황색 화살표 매도하라고 했어요. S&P 500에 대해서 일단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블로그 독자님들, 후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잘하게 이게 내려가는 듯 했다가 약간 올라옵니다. 여기 부분. 그래서 저는 일단 하얀색 선이 이거 웬일로 금방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네? 정말 헷갈린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대로 보여드리자 라고 해서 일단 매수 시그널을 의미하는 이 연두색 화살표를 등장을 시켰어요. 그 다음이 대박입니다. 결국 요때 요 연두색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 부분. 이거는 속임수 상승, 페이크 상승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냐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연두색 선은 다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화살표를 보세요. 매도 시그널을 내기 시작을 했고, 역시 S&P 500도 매도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블로그에 그대로 제가 남겼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그려낸
주황색 화살표 이후에 하늘색 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 개구리 표정을 이때부터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도 이 표정을 그대로 등장시켰습니다. 제 의견을 미리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자면, 미국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에 대해서 나는 매수하고 싶다, 지금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한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저가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분들은 언제 들어가면 되냐? 하늘색 선이 내려오다가 조금 잠잠해지고 반등할 때, 반등이 나온 이후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위험해요. 하늘색 선이 일단 한번 아래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당장 급반등이 나오든 내일 뭐 1% 넘게 또 올라가든지 간에 이 하늘색 선은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관계로 쉽사리 하루 이틀 미국 지수가 급등했다고 해서 이게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요, 이거는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스트레이트로 진행되는 성격을 지니거든요. 오늘 이후에도 제가 언제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이 계속 하락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봤는데도. 근데 정작 미국 증시는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어. 즉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어긋남 현상.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판단 근거는 여기 S&P 500에 둘 게 아니라 하늘색 선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미 변동성 구조가 한번 망가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늘색 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추세, 지금 한번 하락 추세로 진입된 거를 돌리기 되게 어렵다는 걸 나타내고요. 또 한술 더 떠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데드캣 바운스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블로그에 심지어 이런 단어까지 언급을 했어요. 미국 증시도 계단식 하락 패턴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썼어요. 대놓고 썼어요. 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미 9월 초부터 계단식 하락 패턴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제가 썼어요. 유튜브 지금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딴 얘기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틀리면 틀린 대로 후원자용 글에도 자신있게 제 분석 결과를 그대로 타이핑하고요. 지금 보시는 유튜브에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가감없이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한 얘기 계단식 하락 패턴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절대로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분명히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일 3-4시간씩 엑셀도 두드리고 여기저기 페이지 막 하면서 자료 뽑아내서 모델링하고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금융시장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그게 맞으면은 정말 저는 뿌듯한 거죠. 네,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4개월도 안 됐는데 2,000명 가까이 되고. 근데 반대로 틀려도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떳떳해요. 편법을 쓰지 않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 틀렸다면은 혐오 인정해야죠. 제 지금 영상을 보실 정도면 이미 뭐 4프로 팁인지 10프로 팁인지 뭐 연불리 방송이든지 뭐 와우 한경 와우 방송이든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 방송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도권 전문가들이에요. 여의도 증권사, 은행, 뭐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뭐 투자 전략 팀장, 그 사람들이 분석을 잘하나요? 분석을 잘했으면은 진짜 자신들이 경제의 신이고 상위 3% 안에 드는 능력자였다면은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대해서 팔아라, 현금 보유 늘려라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줬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8월달 삼성전자 주가가 주식이 하락할 때도 사라, 9월달 또 빠졌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대로 사라. 네, 오늘 코스피가 박살이 났어요. 삼전 주식이 2% 가까이 빠졌어요. 역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코스피 저평가됐다? 사라. 아니 이게 무슨 씨알이 막히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분석 실력이 여러분보다 결코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경제 유튜브 100명 중에 분석을 잘하고 자기만의 노하우와 실력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도권 출신이고 내가 혼자서 프리하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 회사에 몸담고 있는 신분이 좀 나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대놓고 공적인 자리 방송에서 삼성전자 주식 파세요, 코스피 파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물론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피해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팔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돌려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방송을 소비하는 여러분들은 그거를 캐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주가가 내릴 때마다 사라? 그거는 요즘에 중학생들도 하나씩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자기 분석 실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걸 몰라서 사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내 속마음은 나도 분석을 해보고 뭐 우리 그 회사 같이 동료들하고도 미팅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해본 결과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불안해질 것 같다, 9월부터 그럼 팔으라 라고 속마음은 그렇게 정했는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라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저가에 사라, 주축해라 삼성전자를,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전자였다면 그건 실력 부족이죠. 자기가 분석할 실력이 안 되니까 매도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은 사면 좋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 주가를 살 거면 이왕이면은 바닥권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바닥권? 근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8월 달도 바닥권이었어요. 삼성전자가 곧 반등한다, 바닥권이 머지않았다, 지나갔어요. 9월 달에도 하락해. 추석 전에도 바닥권이 멀지 않았다, 사라. 헝다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어, 바닥권이다, 사라. 뭐 2100년도에도 바닥권이 머지않았다, 사라. 이럴 것 같아요. 그 제도권 사람들은. 제가 보여드리고 여태까지 영상을 올렸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아시고 다른 경제 유튜브들, 제도권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라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적으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비속어를 평상시에도 안 쓰는 바른 생활 사나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자연을 사랑하고 또 여행을 사랑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제가 비속어를 안 쓰는데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겉으로 보일 때는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속을 까보면 존문가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존문가. 네, 이거 비속어라고 생각하시면 비속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존문가가 너무 많아. 전문가가 아니라 존문가.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제 영상 공유하기, 경제방앗간 한번 보라고 주변 지인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네, 그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제 채널을 유익하다고 혼자서 이거 남한테 안 알려줄 거야, 나 혼자만 볼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요, 퀄리티 있는 분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지. 저도 이제 유튜브에 광고가 달리고 수입이 발생을 하면은 저는 다달이 몇백만 원 정도를 그 유료 데이터 서비스를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 그 후원자용 슈퍼챗을 왜 받고 있냐, 그분들이 내주신 후원금이 사실 100이면 100다 그 유료 데이터 서비스, 블룸버그나 이런 거 유료 서비스, 톰슨 로이터나 이런 거에 제가 가입을 해서 거기서 뽑아낸 소스로 그 그래프의 대부분을 가공을 하는 겁니다. 뭐 키움증권, 영웅문 많이 발전을 하겠는데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는 거의 쓸만한 게 없어요.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뭐 기술적인 분석 툴 이런 거 빼고는 제가 분석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거의 얻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방앗간 주인장님,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구글 신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런 질문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구글은 누구나 손하고 휴대폰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한 언론 매체 미디어잖아요. 근데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는요, 그 누구에도 가치를 주지 못합니다. 물론 여행이나 뭐 요리나 어디 뭐 어학 능력 학습, 영어를 배운다? 이럴 때는 구글이나 이런 무료 인터넷 정보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배타성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그런 독고다이, 나와바리를 확립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가 돈을 잃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찰나의 순간, 그 경계를 가르는 거는 분석 방법이나 투자 철학이에요. 뭐 투자 경험일 수도 있고. 네, 육감이나 직감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분석 없이 딱 그래프 모습만 보면은 감이 온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미국 국채금리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은 분석이나 시장 전체적인 윤곽을 통해서 투자 판단이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대세가 어떤지를 판단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거기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구글 무료 데이터?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투자에 도움이 되고 내 투자 수익률을 1%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다 유료 서비스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이 정도로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주식시장 주변에 흐르는 자금 흐름, 자금 플로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 역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막대가 증가를 하면요, 주식을 판단 얘기예요. 여기 추세를 보세요. 파란색 막대가 마이너스 수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네, 이거는 주식을 판단 얘기입니다. 반대로 파란색 막대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주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랬죠. 이게 언제냐면은 8월부터 지난주까지예요. 9월 말. 개인들의 주식자금 플로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요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양수, 즉 0보다 위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요 부분은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산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최근 2주, 9월 중순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막대 그래프가 눈에 띄게 키가 낮아졌습니다.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그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기관들의 막대는 여기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급전직하하죠. 기관들이 처음에는 주식을 팔다가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뚜렷이 대비가 되는 부분이죠. 이때 개인들은 막대가 위에 있었다는 거는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고, 개인들이 팔았는데 누가 사줬냐?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가장 오른쪽에 그려진 두 개의 막대 변화 추이입니다. 개인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됐는지. 뭐라고 했죠? 주식을 샀다고 했죠.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기관들은 어땠나요? 엄청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와? 이때와. 너무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때는 막대가 엄청날 정도로 쭉쭉 내려갔어요. 주식을 급속도로 사들였는데 9월 중순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엄청나게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팔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막대가 감소했다는 것은 매도 폭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9월 중순부터 9월 셋째 주, 넷째 주예요. 이게 두 개니까 이거 막대 한 개는 한 주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9월 셋째 주, 넷째 주 기관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바로 조정에 들어갔죠.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중대한 흐름 변화가 나타났냐? 개인들은 저가에 줍줍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관들은 신나게 팔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가 8월 말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큰손들, 기관 외인과 개인들의 수급구도 그래프 대비해서 보여드렸죠. 연두색 선, 주황색 선이 뭐 내려가야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끝나자마자 제 채널로 들어가셔서 과거 영상들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근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9월 중순부터 9월 셋째 주, 넷째 주.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똑같이 주식을 팠는데 개인들이 주식을 팔 때 주식시장이 악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큰손들, 기관들이 주식을 내던질 때 더 악영향을 받나요? 미국 주식시장이 바로 크게 하락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지만 이 그래프 정말 보여드리는 경제 유튜버 거의 없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 얻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저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계속 분석을 해오던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큰 흐름이 어떻게 지금 결정되고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등장을 시켜본 겁니다. 9월 중순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9월 중순.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또 까먹고 지나간 게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버전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9월 중순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네 가지 버전 그래프에서도 하늘색 선 그래프 여기다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도 역시 9월 중순에 여기 가장 최근에 주황색 화살표가 들어선 게 9월 중순이었어요. 9월 중순부터 그리고 미국 증시는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죠. 불이 번지기 시작한 게,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9월 중순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파란 선은 S&P 500이고요. 여기 노란 선은 공포지수, 잘 아시는 빅스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빅스가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추이를 보면은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 여기 검은 가로선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빅스가 많이 상승을 했죠. 제가 임의로 그려놓은 검은색 추세선을 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여기 희망은 있다라고 썼냐면 여기 빅스가 요 선을 뚫고 올라오지만 않는다면은 미국 증시는 조정으로 끝난 다음에 회복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빅스도 추세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빅스도 엄연히 가격이 매겨지고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옵션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빅스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 자잘하게 움직이다가 여기에 저항을 받고 아래로 도로 내려온다, 이때처럼 빅스가 내려가면 당연히 주가지수는 올라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게 머지않아서 반등한다는 희망적인 그 징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도 1번, 2번으로 표시를 해보죠. 1번도 어땠나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죠. 근데 주가도 역시 U자형, V자 급반등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2번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죠? 2번 부분도 역시 빅스가 상승을 했으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으로 돌아섰죠. 근데 이때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였죠. 절호의 저가 줍줍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예요. 미국 주식시장 역시 저가에 진입할 타이밍, 줍줍 찬스를 누르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진 이후에 진입하는 게 좋냐 하면은 이 선이 빅스가 제가 임의로 그려놓은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못 이겨서 하락으로 돌아선 걸 확인한 다음에 그때 매수하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내로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1, 2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물론 그때가 되면 제가 또 미국 주식시장도 또 별도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되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괜히 줍줍해서 마음 상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라, 기다리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주세요.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하다. 위에 보이는 빨간 선은 S&P 500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주가만 제가 가중평균을 내서 별도의 한 개의 선으로 그려본 그런 그래프입니다. 저 혼자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매일 겉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요 S&P 500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보다 9배나 큰 물밑에 자리하고 있는 빙산의 몸통을 주의해야 되잖아요. 빨간 선이 빙산의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많이 주가가 빠졌어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3차 지지선의 도움을 받고서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보시죠. 이때였죠. 우리가 그냥 늘상 보는 요 S&P 500 빙산의 일각 그래프만 봤을 때는 되게 불안했겠죠. 주식이 끊임없이 하락을 했으니까. 2018년도 가을, 겨울. 하지만 이 그래프가 만약에 여러분이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느냐? 빙산의 몸통 그래프가 검은 선은 참고로 2차 지지선인데요. 2차 지지선마저도 뚫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때도 역시 주가 하락을 막아냈던 거는 3차 지지선이었습니다. 여기 딛고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걸 아는 순간 이쯤에서 절호의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당최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빨간 선을 당시에 접하셨다면 진짜 빙산의 몸통도 괜찮아졌네? 3차 지지선 아래를 뚫고 내려오지 않았네? 라는 판단을 해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작년 봄이었어요.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빙산의 몸통 그래프는 빨간 선도 역시 하락을 했지만 이때의 주가 하락을 방어했던 것은 2차 지지선이었어요. 이때는 심지어 3차 지지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 이때는 2차 지지선까지만 내려오고서 지지를 얻어서 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 조금 지나고 나서 이때쯤이면 2차 지지선을 깨트리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네.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으니까 이때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나 보다 싶어서 절호의 매수, 줍줍에 나설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그래프만 여러분 매일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빙산의 몸통을 파악을 하시면은 지금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특히 절호의 줍줍 찬스인지를 단박에 10초 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9월 중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만 보면 모른다니까요. 빨간 선을 보기 전까지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는 빨간 선이 아직 1차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라이브 방송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때보단 조금 내려왔어요. 조금 내려와서 지금 1차 지지선과 거의 맞닥뜨렸습니다. 만약에 깨고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2차 지지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2차 지지선까지도 꿰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3차 지지선까지 추가 하락이 또 불가피한 거예요. 간당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차 지지선의 도움을 얻어서 반등할지 아니면 1차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지, 이게 주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걸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은 미국 증시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겉으로 보이는 이 선이 S&P 500에 반등하더라도 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절호의 줍줍 저가 매수에 뛰어들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매수는 과연 언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역시 기술적 분석 지표인데요. 제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녹색선이 하락하는 추세에선 미국 증시가 그렇게 썩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반대로 녹색선이 어떻게든지 잘 버티다가 쭉 올라가는 추세다 라면은 미국 S&P 500은 뭐 잘 버팁니다. 언제에 비해서? 하늘색 영역대에 비해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특징을 지닙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는 핑크, 분홍색, 여기는 블루 영역보다 핑크 영역에서 미국 주식시장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확률적으로. 덜컹거리는 횟수, 즉 조정도 훨씬 덜 받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투자 수익률을 맛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이 구간 안에 녹색선의 궤적을 자세히 보시면 몇 번 군데군데 상승한 적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단식 하락 추세를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S&P 500이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때에 해당되는 S&P 500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는 좀 다르게 잘 버텨줍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9월 중순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것도 역시 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좀 볼 면목이 없었어요. 왜냐면 녹색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S&P 500은 몇 번 덜컹거리긴 했어도 꾸준하게 우상향했거든요. 녹색선의 기준을 두자면 S&P 500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이것보다는 크게 좀 하락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9월 중순까지 하락다운 하락은 한 차례도 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죠. 그런데 이게 웬걸? 그 후로도 녹색선은 지지부진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덜컹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매수하는 게 좋냐? 녹색선이 좀 올라온 이후에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녹색선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진가,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S&P 500으로 하여금.
그럼 S&P 500이 오늘이건 내일이건 내일 모레건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녹색선이 내려가고 있네? 근데 S&P 500은 잘 버티거나 혹은 조금 올라가는 듯하네? 이때다 싶어서 바이한다? 이러면은 바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무대에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오늘 모든 그래프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정말 아끼는 지표고요. 후원자용 글에서도 자주 보여드리지 않는 지표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이 그래프를 참고하시면은 아주 놀라운 주식 투자 성과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에 5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최소한 1% 고점 대비 1%, 뭐 2%, 3% 급락이 몇 번 나타났었죠. 바닥권에서 알뜰살뜰하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고 아마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 그래프가 100점 100승이거든요. 첫 번째 녹색선이라고 부를게요. 여기 보시는 아래에도 녹색선이죠. 두 번째 녹색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언제 미국 주식시장 급락을 활용해서 아주 정말 바닥권에서 알뜰하게 누구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녹색선과 두 번째 녹색선이 빨간 가로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때 주식을 사세요. 두 개의 녹색선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빨간 선 두 개가 보이시죠? 여기. 그런데 요 아래 그려진 빨간 선 아래로 녹색선이 내려올 때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려왔죠?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내려왔죠. 아마 이게 확대해서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내려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내려왔죠. 여기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내려왔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엄청나게 내려왔죠. 겹칠 때가 언제였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때였네요. 요때죠. 위아래 녹색선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때는 얘 혼자 내려왔네요. 요때는 나가리죠. 요때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요때 맞네요. 요때 내려왔죠? 요때도 내려왔죠. 요때도 내려왔죠. 요때도 당연히 내려왔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위아래가 동시에 내려왔던 때 겹치는 케이스는 2016년 이후에 단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도 초에, 예. 그리고 여기 2018년도 겨울, 2019년도 초, 그리고 2020년 봄, 2020년 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죠. 그리고 이 화살표 녹색선이 동시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뭐다? 주식을 무조건 저가에 주축해야 된다. 언제였냐? 이때였잖아요. 이때. 예, 이 북은 아무 때나 샀어도 뭐 지금 팔았다고 칩시다. 엄청난 수익률을 볼 수 있었던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그래프가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주가 지수만 보자면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 작년 3월달, 4월달을 한번 돌이켜보죠. 파란 선이 정말 끝도 없이 하락할 것 같았죠. 대부분의 나이롱 전문가들, 뭐 어디 증권사, 금융권, 뭐 은행, 제도권 전문가들, 지금 출연하고 있는 제도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사라고 했어요. 하락할 때마다. 아니 그럼 이때도 하락을 했고, 이때도 하락했고, 3월달 초에도 하락했고, 중순에도 하락했고, 그럼 되게 불안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최대한 주가가 반등하기 직전, 아니면 반등한 지 얼마 안 되는 최저 바닥권에서 주식을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따봉,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야. 전문가들이 8월달 삼성전자가 내려간다, 사라. 아까 제가 피를 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거 있죠. 9월달에도 삼성전자가 내려갔네? 사세요. 추석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내려갔네? 사세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도권 전문가들 이 그래프 그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만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산식에 의해서. 주식 이름하여 저평가 지표. 여기 써놨네 제가. 미국 주식시장 저평가 지표. 얼마나 저평가되는지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때쯤 아무 때나 주식을 분할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괜히 요때 사면은 마음 더 내려갔으니까 산 다음 날부터 쭉쭉 하락했는데 마음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2018년도 겨울, 2019년도 초 여기잖아요. 이때도 S&P 500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여기부터. 근데 저점은 여기였죠. 지금 보라색 화살표가 일치하는 지점을 따라서 올라가 보시면 여기였잖아요.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제가 이 그래프 진짜 아이언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짠하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왜? 주식시장이 정말 역대급으로 폭락하는 거는 5년에 단 3차례밖에 안 나왔잖아. 예. 1년에 한 번도 안 나타나오는 그런 케이스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아껴서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 초에도 이때도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반대로 역이용해서 저가에 주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요 근래 들어서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지금 각종 악재로 인해서. 그러면은 지금 녹색 선이 어떤 상황인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빨간 선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주식시장 조정 장세가 역대급으로 고점 대비해서 막 쭉쭉 빠진다면, 즉 이렇게 되는 거겠죠. 추가 하락을 해. 그러면은 이 녹색 선은 여기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하락하면은. 네,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저가에 사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이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S&P 500이 다행스럽게 얼마 가지 않아서 조정 국면이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해요.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녹색선은 여기 빨간 선 라인에 닿지도 않고 이것도 역시 같이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반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주식시장의 급락을 활용한 절호의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그래프거든요. 반대로 이 녹색선이 이번에 여기를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버린다면 이번 위기가 주식시장 급락이 단지 급락으로 끝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눈여겨보시지 말고 이때는 올라가는 그대로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지수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망가진다면, 급락을 거듭한다면 그때 가서 드립다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녹색선의 아래로 내려온 걸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하세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등을 하네? 이러면은 굳이 여기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다른 지표를 활용을 해서 매매 판단, 즉 매수해도 되겠네?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쿵떡 요약으로 제가 대신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옥문을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미 8월 말 9월 초부터 지옥문이 이미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 미국 주식시장만 다뤄봤으니까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에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평가됐으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보다 더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언제 상승으로 돌아설지, 변곡점을 찍을지는 주식의 신도 모릅니다. 무사오팔이라는 게 뭐냐? 저의 투자 철학, 분석 철학이거든요. 무사오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이 꿈의 매매 방법이 뭐냐면 발바닥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발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주가가 지하실,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더 내려간 경우를 맛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특히 발바닥인 줄 알았지만 이게 발바닥인지 지하실인지 더 지나간 다음에 알 수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무릎에서 사는 게 중요하냐면
안전성, 안전 마진을 확보하자는 거죠.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본 다음에 무릎 정도 올라왔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 매수하자는 겁니다. 정수리에서 저도 팔고 싶어요. 최대 수익을 뽑아내야죠. 비싸게 팔아야죠. 하지만 내가 판 가격대가 정말 잘 팔았다, 비싼 가격대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유가 몇 분 지난 다음에 보면은 머리 정수리가 아니라 배꼽 근처에 팔았던 걸로 드러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즉 아무도 주가 정수리, 주가 머리 부분이 어딘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바에는 마음 편하게 무릎에서 산 거 어깨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양보해서 목까지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찌감치 팔아 넘기자는 거죠. 이게 바로 무사업팔이에요. 아래 써놨잖아요. 반등이 나온 이후에 매수하세요.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격언, 주식 격언 저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천천히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미국 주식시장에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이 지옥문이 어느 정도 닫힌 걸 확인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문을 겉에서 바깥쪽에서 조심스럽게 두들겨 보자는 얘기죠. 지금은 주식시장에 지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안쪽에서 오징어 게임 경비원들이 총을 쏴줄 수도 있고 갑자기 좀비들이 갑자기 막 들이닥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오늘 보여드렸던 지표 제가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 지표에서도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눈에 띄게 나온다? 그때 무사업팔 철학에 입각해서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에 나서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방앗간님의 채널 유튜브 영상을 너무 늦게 봐버렸어요.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이런 그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제서야 제 영상을 보신 거죠? 다른 경제 유튜버, 제도권 전문가들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제 채널을 진작에 보셨다면 좀 빨리 매도를 하셨을 텐데 정말 아쉬울 따름이고요. 매도 타이밍 아주 많이 진짜 늦었습니다. 이미 매도 타이밍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버텨보겠다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늦어도 9월 말쯤에는 이미 팔고 나왔어야 돼요. 아주 늦어도. 네. 일찍 팔았다면 9월 초에 팔고 나왔어야 됐고요. 그래서 제가 8월 말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유튜브 영상 라이브 방송을 올렸잖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도권 전문가들의 말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제도권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행사를 하지만 전문가들이 되게 많은 세계가 이 경제와 투자의 세계이고요. 요리 전문가 백종원, 노래 잘 부르는 전문가, 프로 가수들, 그 다음에 개그맨들, MC들, 유재석이나 강호동, 인테리어 전문가, IT 전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문가와 비전문가, 프로와 아마추어 간의 갭 차이, 실력 차이가 가장 적은 분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접하시는 경제와 투자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에 몸담고 있지만 노력을 안 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 등장을 한다 이러면은 필터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필터링. 어떤 필터링이냐면 저 사람은 딱 이름 아래에 딱 어디 나오죠. 어디 무슨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1등 펀드 매니저, 어디 증권사, 업종 1위 애널리스트, 어디 서울대 경제학 박사, 석사 이런 게 딱 뜰 겁니다. 소속이나 스펙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 서울대학교 나왔어? 와 월가 증권사 출신이야? 와 어디 은행 작은 본부장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맹신하기 시작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그 스펙만큼이나 실력이 뛰어나다고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일단 인식을 하고 들어가면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주식시장 판단이나 이 종목이 좋을 겁니다. 이 업종이 어떻게 될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맹신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요? 8월달, 9월달? 의심하는 습관을 한 번쯤은 가져보란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인 주식시장 상황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11월달에는 큰 반등이 온다, 반전이 온다, 이런 이런 제목이 유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1월달에 반등이 온다?
내년에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옵니다. 이거 완전히 개구라입니다. 개뻥입니다. 11월, 12월, 내년 1월 이렇게 수치를 기간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 핵플레이예요. 10월 달까지는 뭐 이렇게 헝다그룹 이슈랑 미국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랑 뭐 부채 천정이 합의가 난망하니까 안 좋을 겁니다. 거봐요, 내가 맞췄죠. 11월 달에는 모든 악재가 거치고 슬슬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맞아요. 10월 달은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100년 넘는 역사를 통틀어봐도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10월 중하순부터 슬슬 계절적인 패턴 때문에 반등하는 그런 게 감지가 돼요.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 자극적인 잘못 11월 달부터는 주식시장이 살아납니다. 이 종목을 주워 담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개호구로 여기는 거밖에 안 돼요. 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린이들은 어디 스펙, 어디 1등 펀드 매니저, 삼성전자 사라? 네, 완전히 개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을 맹신하지 않으려면 일단 필터링 딱 하나만 머리에 장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필터링이냐? 제도권 사람이네. 은행, 금융, 어디 자산운용사? 그 사람들이 출연을 했네. 기본적으로 주식을 팔려는 얘기는 못하겠구나. 두 번째, 우리 주린이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실력 발휘와 컨센서스와 매매를 하는 거는 모두 월급을 주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개인들을 위해서 정보를 준다? 이게 1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도권 사람들은 2순위란 얘기예요. 1순위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돈을 주는 집단이나 개인의 말을 듣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뇌물이든 합법적인 뇌물이든 김영란법에 저촉되든 안 저촉되든 합법적인 재화와 서비스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건 간에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권 전문가들에게 돈을 주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회사잖아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끌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어떤 전폭적인 스폰서를 받으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자산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고급 두뇌를 활용한 정보가 흘러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회사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전문가들도 많을 거예요. 사명감이나 나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계몽시키거나 그렇게 뭐 정보를 주는 걸 즐겨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도권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정보? 그런 거를 자주 많이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고는 하세요. 하지만 너무 100% 맹신하지는 마세요.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월 6일 수요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12시 반인데요. 정말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투자 지식을 찰지게 빠드리는 경제방앗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